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니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못 하시게 돼서 저희가 따로 어,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 혼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요한네스 hirschberger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828쪽 비판적인 실제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의식적으로 사물들과 존재 전체의 본질을 해석하려고 한다. 비판적 실제론이요. 진정으로 형이상학을 하려고 한다. 아, 그, 이들의 대부분은 자연과학자 출신들이고 자연과학의 부분적 자료들을 받아들여 귀납적 형이상학을 건설한다. 그래서 비판적 실제로는 언제나 인간의 건전한 오성, 상식이 인정하고 있는 실제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출발하나 근세의 인식론적 비판을 고려하고 존재에 관한 우리들의 사고의 주관적인 요소들도 알고 있다. 비판적 실제론을 따르자면 이 주관적 요소들은 주관적인 것이라고만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현실과 관련되어 있으며 세계관에 계속해서 연구를 전진시켜 나가면 주관적인 것을 제한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넓혀 나가는 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서론이었고요. 829 쪽을 보면 라이프치히 대학 교수였던 한스 드레이시는 해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원래 동물학자요 해켈의 제자였던 드레이시는 당장 독단적인 진화의 기계론에서 떨어져 나와 생물학적 여러 문제들을 사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철학에 들어왔고 논리학과 인식론의 근본 문제로부터 형이상학의 궁극적 문제와 보편적 윤리학과 특수적 윤리학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전 범위에 걸쳐 연구를 계속했다. 그는 또 초심리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곳에다 큰 희망을 걸었었다. 저작으로는 역사로서의 생기론과 학문으로서의 생기론, 유기적인 것의 철학, 질서론, 육체와 영혼, 실제학, 일종의 형이상학 실론, 형이상학, 윤리적 행동, 초심리학, 유물론의 극복 이런 저서들이 있고요. 드레이시가 일생 동안 연구한 중요 내용은 기계론과는 대결하고 생기론을 기초 지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한 것은 섬기알에 대한 그의 실험이었다. 이 실험에 따르자면 섬기알은 세포 분열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 그 분열 세포에 따라 쪼개지게 될 때 이 알은 쪼개진다고 죽지를 않고 그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계속해서 살아남아 조금 작다고는 하더라도 진짜 섬기로 된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의 기계를 설치할 때에는 이 부분들로부터 똑같은 새로운 기계들이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 섬개의 부분은 다시 완전한 한 마리의 섬개로 된다. 따라서 섬개 안에는 전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성장 과정을 촉진하는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죠. 드레이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따라 이런 인자를 엔텔레키라고 이름 붙였다. 이 개념이 고려하고 있던 사실들은 성장을 하고 있는 생물은 발달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성장한다는 사실과 마지막의 것, 즉 전체가 애초부터 모든 부분들을 규정하고 이 부분들의 발전을 제어한다는 사실과 따라서 하나의 생물은 부분들을 모은 것이라고 이해돼서는 안 되고 거꾸로 부분들이 전체로부터 의미와 존재를 받게 된다는 사실 등등이다. 드레이시는 이런 기계론적인 사고에 대해 자기의 목적론적, 전체론적 사고를 대립시킨다. 그에게 있어서의 생명이란 생성과 자기 보존에 있어서 전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음. 그래서 드레이시의 엔텔레키는 독자적, 실제적인 요인, 즉 전체의 인과관계다. 그는 칸트와는 달리 그렇게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허구적이 아닌 실제적인 목적론을 증명해내려고 애쓴다.
음 그렇죠. 음. 이런 드레이시가 심리학에서 심신평행론을 논박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는 자기의 저서에서 스피노자와 페이너에 반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해냄으로써 이런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낸다. 즉 그가 지적해낸 것은 심리적인 것, 즉 의식적인 체험은 언제나 일반적인 유형을 지니고 있는 물리적인 사물들보다 훨씬 더 높은 다양성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드리시는 삶의 철학과 마찬가지로 체험 행위가 이례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나하나의 체험 행위에서 소위 서로 일치된다고 하는 물체의 계열과 심리의 계열이 실제로는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드리시에 대한 서술이었어요. 음. 재밌는 게 섬계알에 대한 실험, 과학적 실험 결과를 자기 철학에 가져왔죠. 생물학적인 그런 실험 결과를. 자 832 쪽을 가면 어 자 마지막에 큘페의 후계자로서 미넨 대학의 교수를 지낸 에리 베어는 이미 일찍부터 비판적 실제론을 옹호하고 자연과학의 성과들을 베어도 드리시처럼 자연과학 출신이다. 포거라는 형해성학을 연구하여 처음에는 가설적인 것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침내는 이것을 완결된 뜻 있는 전체로 다듬어 냈다. 음. 주저는 뇌와 영혼, 자연 철학, 식물의 상처난 혹이 다른 것에 이바지하는 한목적성과 초개인적인 영혼적인 것의 가설, 철학 입문, 독일의 철학자들 이런 책이 있고요. 베어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영역의 목적성을 꿰뚫어 보는 것과 그러기 위해 필요한 영혼적인 것의 지도적인 역할에 관한 인식이 자기 스스로가 유심론적, 생계론적 역본설이라고 일컬었던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형이상학적인 체계로 나아간다. 베어도 기계론적으로 사고하는 심신평행론을 반대하고 드레이시처럼 상호작용설을 지지한다. 되뇌를 꿰뚫어 흐르는 물질적 신경적인 과정과 우리들의 영혼을 꿰뚫어 흐르는 심리적인 과정은 언제나 내적 인과관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물질적인 과정은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영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거꾸로 이 영혼의 과정은 대뇌의 복잡한 전달망 안에 있는 물질적 자극의 과정에 대해 지도적 영향을 행사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들의 신경장치는 수십억의 세포와 전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찌 새로운 자극이 길을 엇갈리지 않고 그것이 가야 할 곳으로 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컨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새로운 지각이 어찌 같은 대상에 대한 낡은 지각이 생긴 표상, 관념에 이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떤 길은 통행이 가능하다, 다른 길은 막혀 있기 때문일까? 그런데 매우 많은 길들은 통행이 가능하고 때로는 이미 다니고 있는 길보다 더 다니기가 더 좋은 것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극이 스스로의 길을 발견해내거나 또는 거꾸로 의지의 작용이 올바르게 신체를 움직여 의지를 수행해 나간다면 이런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대도시의 교통을 지휘하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내다보고 통제하면서 영혼적인 것이 신경의 과정에 대해 일종의 지도적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영혼과 육체로 이룩되어 있는 인간이나 동물의 유기체 전체를 생물학적 편견 없이 관찰해 보면 영혼적인 것이 생명의 통일체 안에 있는 지도적인 인자라는 것이 밝혀진다. 우리는 대뇌 이외에 자연에서도 영혼적인 것의 지도적 역할에 마주치게 되는데 특히 남에게 봉사하는 한목적성이 있어서 그렇다. 배어는 많은 반론에 부딪히고 있던 자기에게 봉사하는 한목적성을 검토하지 않고 예를 들어 식물의 혹 벌레집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남에게 봉사하는 한목적성을 검증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목적론을 확신하게 되었다. 어떤 종류의 벌이 너도밤나무 잎이나 보리수 잎을 쏘아 거기에 알을 낳으면
이 나무들이 독자적인 영양 조직을 발달시켜 알맞은 영양을 마련하여 이 기생자에게 알맞도록 먹이를 동화하고, 애벌레가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때 이 먹이를 공급해 준다. 식물들은 또 이 낯설은 동물, 기생하는 동물에게 집을 제공해 주기 위해 벌레집을 형성하거나 잎을 안으로 말거나 혹은 접고 혹은 주머니로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 애벌레가 동물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 피막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그랬다가 가을이 되면 이 벌레집들은 잎새와 함께 떨어져 낙엽과 눈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봄이 되면 알맞은 때에 애벌레들이 튀어나와 성충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되어 밖으로 나온다. 이와 같이 남에게 봉사하는 상태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이런 것이 이용해 먹는다는 원리의 뜻으로 기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이때 우리는 식물들 안에는 자의에 알맞춰 유발되는 형성 능력이 소질로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벌레집들은 완전히 새롭고 독자적이며 꼭 같은 모양을 가진 막이나 뚜껑 모양으로 되어 있어 보다 더 큰 설계도를 암시하고 있다. 이 벌레집들은 날카로운 칼로 잘라놓기라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을 보다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은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원리가 아니라 물체적인 사물, 세포의 염색체와 결합해 있는 영혼적 인자들이다. 배어는 이런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을 넘어선 영혼적인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에게는 식물과 기생충에 내재하고 있는 심리적인 요인을 넘어서서 이것들의 봉사활동을 불러일으키는 제3의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숙주가 되는 식물은 다른 식물들의 열매를 연상케 되는 그런 벌레집을 만드는 일도 자주 있다. 따라서 이 식물들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영혼적 인자는 서로 다른 여러 개체들과 종들에 있어서와 같은 설계도를 사용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생물들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구조, 기능의 설계도가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식물들에게도 개체를 넘어선 영혼적인 것이 작용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개체를 넘어선 영혼적인 것이 있는 것만 같다. 이런 영혼적인 것은 훨씬 널리 퍼져 있고, 오징어와 척추동물에게 있어서 같은 설계도에 따라 눈을 발달시켰고, 다른 식물들의 과일, 열매의 설계도를 벌레집을 짓는 데 적용하고, 기생하고 있는 동물과 숙주가 되는 식물에도 배어 있고, 이 식물에서는 기생하고 있는 동물들에게 영양, 집, 보호를 제공하도록 해준다. 이 개체를 넘어선 영혼적인 것은 인간의 의식에도 배어 있고, 거기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어린이, 가족, 그 이상의 사회적 단체 등을 돌보려는 본능에서 함께 즐거워함, 함께 괴로워함, 의무감, 양심 등이 남에게 봉사하는 한목적성 등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의무감과 양심은 개체를 넘어선 보다 높은 영혼적, 정신적 존재가 우리들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일깨워준다. 이런 인상이 가장 강하게 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 특히 영혼이 개체를 넘어선 생명의 원천과 일체가 되는 신비적 체험에서이다. 배어는 영혼적인 것을 맨 밑으로 끌어내리기도 한다. 그는 의식과 물질 자체라는 이원론에 꽉 매달려 있으나 세계 전체 또 물질 그 자체도 영혼적인 건축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범심리적 견해에 기울어져 있다. 이때 물질 그 자체와 진정한 의식의 차이는 인간의 의식과 동물의 의식은 물질 그 자체보다 훨씬 높고 다양하게 분화된 영혼적인 것의 형식이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라이프니츠를 연상케 한다. 여하튼 영혼적인 것은 대뇌와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영역 전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어를 따르자면 결국 모든 존재를 제어하는 개체를 넘어선 영혼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근데 이런 것이 대담한 가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들의 경험을 훨씬 넘어서는 세계관의 여러 문제들에 관해 단지 가설을 가지고서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경험적, 귀납적인 형이상학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만약에 이런 형이상학이 부당하게도 종교적인 신앙에 과학적인 확실성의 성격을 부여한다면 이런 일은 형이상학에 자만일 것이다. 형이상학자가 언제나 오직 진리로 인도하는 별들만 따라가고 깨끗한 학문적인 연구의 수고로운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종교적인 확신으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하는 자로 된다면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 해도 좋을 것이다. 종교적인 확신이란 길을 잃고 헤매며 다투기만 하는 개인을 초개인적인 정신적인 존재가 이끌고 결합을 시키면서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며, 이 정신적인 존재는 양심의 소리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없는 사랑의 씨앗을 심어준다. 이 말은 철학 입문을 끝맺는 아름다운 말로서 이 말은 언제나 고귀한 인간 베어에 대한 기억을 일깨워준다. 베어의 주장도 자연 관찰에서부터 왔죠. 결국 생명체들, 아까 여러 가지 예시들, 그런 예시들 보면 같은 설계도 결국 인제 영적인 것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가설이 있었죠. 그래서 드레이시도 그렇고 베어도 그렇고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36쪽 벤츠. 베어의 후임자로서 미넨 대학의 교수였던 알로이스 벤츠는 스승이 일찍 죽어 할 수 없었던 일을 완성했다. 그 일이란 철학의 모든 본질적 부분들을 포함하고 자연신학, 창조론, 세계에 있어서 악이 직면했을 때 신을 변호하는 것 등을 정점으로 하는 철학 세계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주저는 현대 철학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관계, 현대의 자연과학적인 세계상, 심신 문제, 오늘날의 물리학의 형이상학, 과학과 세계관, 오늘날의 생물학의 형이상학, 과학의 한계에서 종교의 한계로 나아가는 길로서의 형이상학, 영혼의 삶, 살아있는 정신, 자유의 철학, 자연 철학의 문제로서의 물질과 생명, 죽지 않음, 현대 자연과학의 철학적 한계 문제, 이런 저서들이 있어요. 제목만 봐도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시 배어와 마찬가지로 벤첼도 순수한 양적 기계론적인 세계 관찰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꿰뚫어 봤다. 이 양적 기계론적 세계 관찰은 이것을 알맞는 영역, 즉 물리 화학적인 체계에서 그 정당함과 가치를 갖고 있다. 벤첼 자신도 수학과 자연과학 출신으로 처음에는 라이프니츠, 로체, 랑게 등과 같은 정도로 수학과 자연과학의 방법을 존중했다. 심리학을 위해서도 이 방법을 존중했다. 수학과 자연과학의 범주들은 생명을 파악하기에는 충분치가 못하다. 그래서 벤첼도 드레이시나 배어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독자적 범주, 즉 전체와 목적의 범주에 속하게 한다. 그는 특히 엔텔레키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특징을 한층 더 분명하게 하고, 따라서 이 개념을 밑에서부터 위로까지 통일적으로 꿰뚫어 생각해 본 체계에다 끼워 넣는다.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생물들에 있어서는 엔텔레키가 유기체설적인 기관을 만드는 자이고, 스스로 움직이는, 그렇다고 자동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도구를 만드는 자다. 엔텔레키는 이 도구를 활동시키고 충족시키고 개체 안에 짜넣으며 이 도구에게 자유로운 행동 공간을 허용해 준다. 그 다음으로 엔텔레키는 그 자체가 일종의 보다 포괄적 의지의 특수 내용이요, 포괄적 주체의 의지에 참여하는 하위의 주체다. 이 포괄적 주체는 그저 단순히 개념적으로 종이나 번성이라고 일컬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실질적 의지, 보다 더 범위가 큰 의지이다. 그리고 이런 의지 자체는 베어가 말했던 것과 같은 점점 더 높아져가는 개인을 넘어선 영혼적인 것에 의해, 또 벤틀이 말하고 있는 보다 높은 엔텔레키에 의해 포괄된다. 그래서 벤틀에게 있어서 엔텔레키는 자연의 사건이 물리적 화학적인 법칙을 따르기를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진행되도록 하는 단순한 자연의 요인이 아니며, 또 의미와는 상관이 없는 단순한 전체도 아니다. 벤츠의 엔텔레키는 적극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바의 것이다. 플라톤으로부터 라이프니츠, 셸링, 쇼펜하우어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형이상학자들이 언제나 확실하고 확인된 것으로서의 영혼적인 체험의 바탕에서 존재를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벤츠도 쇼펜하우어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엔텔레키 사상을 존재 전체에까지 넓혀나가서 존재를 의지와 표상이라고 본다. 물질적 현실의 내면도 결국은 동적 영혼적인 것이다.
물질적 현실의 의미와 가지는 현상과 보다 높은 영혼적, 정신적 내용의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며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본질들을 연결시키고 중개시키는 것이다. 벤츠 자신은 자기의 체계를 다음과 같은 말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다. 1. 모든 존재자는 그 본질에 따라 표상이요 의지다. 이것들은 초개체적인 내용으로서 그 밑에 속해 있는 개체들에게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실제 관념론이라고 하고요. 자, 2. 존재에는 층의 구별이 있다. 이 층들은 진료와 형상처럼 서로 관계 지어져 있다. 그리고 이 층들은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똑같이 다시 단계들로 나뉘어져 있어 밑에 있는 각각의 단계에는 보다 높은 단계들에서야 비로소 본래적 뜻에 따라 충족될 본질들의 유비적 선행 현상 형상이 나타나 있다. 단계 구조의 원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3. 이 단계 구조를 통해서 영혼적, 정신적 의미 내용과 현실의 관념적 질서가 직관적 현상 안에서 표현된다. 물질에 의해 공간이 정해지는 것은 그 구성 요소들과 질서에 있어서 보다 높은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바탕을 제공해 준다. 표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4. 모든 단계에 자유의 계기가 있다. 자유의 단계는 정해져 있지 않음, 다각적 가능성, 따라서 물질들이 생기라는 유연성 등으로 시작되어 인간의 윤리적 자유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초개체적인 연관들은 커다란 틀을 보증해주고 혼돈을 방지해준다. 우리는 이 형이상학에서 귀납적 형이상학과 고전적 형이상학이 종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벤틀에게 있어서는 모든 면에서 현대 자연과학의 문제와 성과와의 접촉이 드러난다. 그가 존재 전체를 통해서 의미, 자유, 우연성을 추구할 때 자연을 이념이 드러난 것이라고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은 모두 현실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공리를 주장할 때 이것은 라이프니츠의 공리다. 그리고 그가 높은 층은 낮은 층보다 힘세고 참되고 순수하다고 하고 낮은 층은 높은 층의 유비적 선행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이것은 플라톤의 공리다. 우리는 여기서 당장 고전적 형이상학의 핵심을 보이는다. 샬러와 하르트만의 힘세기의 법칙에 반대해서 그는 형이상학적으로 진정한 이 누층 존재론을 다음과 같은 말로 옹호하고 있다. 높은 층이 낮은 층에 비해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과연 경험적인 인간 존재에 있어서는 낮은 층이 높은 층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다. 나는 팔을 치켜들 때마다 나의 생명의 힘이 중력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불어나거나 기뻐서 심장이 뛸 때마다 살아있는 육신의 기능을 능가하는 영혼의 힘을 경험하고 모든 긴장과 억제, 또 감각이나 충동이나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행위 안에서 정신의 힘을 경험한다. 이런 말을 낡은 형이상하게 말로 하자면 이념적인 것이 진정한 존재이고 낮은 것은 이것에 관여하며 이 낮은 것은 유비적 선행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벤츠에게서 특별히 고전적 형이상학의 정신이 인정되는 것은 그가 마침내는 전체적인 존재의 문제를 제기하고 우주 생성론과 변신론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답을 준다는 점이다. 이때 그는 오늘날의 경험적 세계 앞에 원형적이고 전체적인 엔틀레키의 존재가 서 있게 하는데 이런 존재는 경험적 시간 이전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존재의 전체성이 허물어진 것은 책임을 의식한 첫 번째의 존재자가 스스로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 즉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그의 무질서가 다른 무질서의 원천으로 되었을 때다. 이제 세계에 분열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원형적 존재는 시간성에 끼어들게 되고 이런 것으로서 인식되고 추구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은 세계에는 선과 악이 있고 세계 이전에 또 세계를 넘어선 하나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이다. 베어는 발전해 나가는 도중에 죽어버렸는데 그는 바로 이때 자기의 소위 최고의 초개체적 영혼적인 것에서 라이프니츠 및 로츠와 비슷하게 신적인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가 그 이상 더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벤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존재 전체의 원형은 신이다. 그리고 이 신은 그리스도교적인 유신론의 창조신이다. 라고 벤츠는 이런 주장이 일종의 모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주장은 비판적으로 깊이 생각된 것이요 또 근거지어져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들 자신과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혼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있는 연관, 즉 모든 개별적인 존재의 실제성과 비자립성은 절대자를 요구한다. 하나의 의지가 제한되기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의 다수를 지배하고, 하나의 이성의 원리가 세계 안에 있는 질서와 의미 속에서 드러나고, 하나의 가치의 원리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가치에 대한 동정성에서 나타난다.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윤리학에 들어와 있다. 벤틀의 형이상학이 감성적인 경험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그의 윤리학도 감성적인 경험에서 시작된다. 그의 윤리학은 우선 부끄러움, 후회, 함께 괴로워함, 함께 기뻐함, 윤리적인 분노 등의 윤리적으로 자주 말해지고 있는 경험적인 사실들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음. 윤리학의 첫 번째 원리는 불행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고 하는 것이다. 벤츠를 따르자면 이 인간의 존엄 안에 윤리의 두 번째 뿌리가 있고, 따라서 윤리의 궁극적 근본 법칙은 괴로움을 줄이고 그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고 그것을 주고받는 것이 인간의 위신에 알맞는 그런 행복을 베풀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해지게 되는 것은 성생활, 명예욕, 공동생활 등의 윤리, 정치와 에토스, 경제와 윤리, 윤리적인 문제로서의 기술, 문화와 에토스, 교육, 법률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투, 동맹 파업, 혁명, 암살, 집단의 책임, 전쟁 등의 공동생활에 있어서의 윤리적 갈등 등이다. 이 모든 것들은 구체적이다. 벤츠의 철학 전체, 특히 그의 윤리학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실천적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의 윤리학은 사회적 책임의식과 생활에 대한 신중한 대응 때문에 영국의 윤리학자들을 연상시키는 일이 자주 있다. 이 영국의 윤리학자들은 언제나 국민을 위한 뛰어난 교육자들이었고, 단순히 윤리적인 원리론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윤리 전체의 바탕은 자유다. 벤츠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형이상학의 원리이기도 하다. 존재를 의지라고 하는 그의 해석은 셸링과 마찬가지로 그를 자유의 철학으로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자유는 미시 물리학에 있어서의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창조의 신이라는 가장 큰 것까지를 특징짓고 있다. 이 창조신은 가장 순수한 자기 규정이요, 여기서 쓰여지기에 알맞은 라이프니츠의 개념을 따르자면 그저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자유의 말뜻이 변했을 뿐이다. 여기서의 자유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의 그 관계와 더불어 나타나는 비결정성과도 다르며, 식물과 동물의 영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잠재력과도 다르며, 인간의 윤리적 선택의 자유와도 다르다. 모든 형식의 자유들 사이에는 윤리적 관계가 있으며, 이런 자유는 세계를 의지라고 해석하는 것과 더불어 주어져 있다. 또 자유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이 완성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순수한 뜻이 실현된다. 우리가 이러한 순수한 자유에 마주치게 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정신적 윤리적 행위에서다. 벤츠를 따라자면 윤리적 선택의 자유는 형이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건 받아들여지지 않건 간에 확실히 있다. 윤리적인 자기의식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즉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모든 자연현상의 결정론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라도 주장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벤츠의 견해가 하르트만과 일치한다. 누층 존재론에 의해 철학의 분위기는 지난 세기에 자유의 의지의 자유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선입관들에서 풀려난다. 자유의 최고의 형식은 인격의 자유에 의해서 주어진다. 자유는 앞을 내다보면서 영원한 원행대로 모범으로 삼는 순수 의지로서의 세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된 형태의 의미 내용은 사라지질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인격이 죽지 않는다는 확신의 근본적 내용이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